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현철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생명윤리 기본정책과 생명윤리법 개정 방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국가위원회 제도를 살펴봐야 할 것인데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생명윤리법에서는 제7조 이하에서 3개 조문을 국가위원회에 관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는 설치 및 기능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라고 되어 있고,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능은 법률상 심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 기능 이외의 기능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면 심의 사항이 뭐냐라고 한다면 총 10개의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1호와 10호는 국가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또 주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 심의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호에서 9호는 여기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2호에서 9호는 국가위원회 스스로 이렇게 심의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정한 것인데요. 주로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 중에서 국가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국가위원회에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2호부터 9호까지 총 8개 사항인데요. 살펴보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이 4개가 있고요.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이 4개가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을 살펴보면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총 22개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총 88개인데, 그 중에서 각각 4개씩이니까, 대단히 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법률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은,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라고 하는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심의 안건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조금 특이한 점은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심의 사항을 붙이는 제시하는 그러한 권한을 보통은 위원장 외에 일정 수 이상의 위원들에게도 주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생명윤리법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위원회 회의에 붙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보시면은 위원장은 1호부터 9호까지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회의에 붙일 수 있지만, 그 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에 붙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한적으로만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기본정책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찬성해서 진행을 한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2호에서 9호까지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들이고, 대부분 이제 이 법령을 제정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는 이런 사항은 거의 생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또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해서는 8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특히 구성에서 보시면은 국가위원회 위원 중에는 장관
즉 정보위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위원이 6명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원이 14명 이내의 사람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민간위원이 이 전체 중에서 14명 이내, 보통 14명 정도를 위촉을 하는데요. 그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간사위원은 정보위원들이 이제 맡고 있습니다. 정보위원이 맡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사무 처리 등의 업무를 지원할 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수석 간사위원으로서 요것들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주로 앞에서 본 것처럼 심의사항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그 심의사항 중에는 국가의 법령에 관련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보위원이 간사위원을 두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간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앞서 본 것처럼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가지고 만일에 논의를 한다면 과거에 연명의료결정법에 관련된 국가위원회 활동은 요 10호에 따른 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활동 같은 경우에서도 간사위원은 정보위원이 맡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가위원회, 민간위원회의 어떤 그 역할이 상당히 좀 협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국은 없고요. 사무국 대신에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보위원이 이제 6인이 있기 때문에 활동의 독립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분명한 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대통령령을 보면은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이나 공청회 개최 등 국가위원회 외부에 있는 이쪽은 외부에 있는 기관 단체이고 이쪽은 이제 시민사회와의 접점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시행령이 한 개 조항 정도로 이렇게 작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위원회 제도의 형식은 어떤 시민들로부터 정책에 관련된 의견을 수립해서 공적 수기하고 그를 통해서 정책 공고를 함으로써 국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국가의 정책이 보다 더 민주적이고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권고나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주어져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단순 심의를 하는 자체 내의 위원들 사이의 논의를 통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형태로 현재 국가위원회 제도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현행법은 그 2005년도에 제정된 생명윤리법을 전부 개정한 2013년도 정부 개정 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제정법을 살펴보면은 2013년 현행 국가위원회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어가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다라든가 또는 현재 없었던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라고 하는 이제 제한 사항이 있다든가 현재는 지금은 기본 정책 수립인데 그때는 그냥 정책의 수립이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는 사회적 윤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의할 수 있고 최저기원 3분의 1에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 조항들은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위원이 7인이었는데 지금은 6인이죠. 그게 이제 바뀌었다는 점,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활동 공개만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독립성도 얘기하고 있다는 정도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는 대단히 이제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정법
수립과 현행법을 살펴보면은 한 6가지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국가위원회는 안건심의기구입니다. 안건심의기구이고 그 심의사항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된 사항, 즉 법령 정책에 대한 심의가 중심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되는 것은 이제 기본정책 수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이런 요거를 제외한다면 이제 정책의 자문이나 공고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부분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에 위임된 사항이 총 합하면 총 110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8개를 심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8개 이외에 요 법령의 내용들이 곧 정책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석 간사위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별히 부의하지 않는 한 장관이 또 요 8개의 법령사항 이외에 부의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장관이 부의해야 될 의무도 없는데 특별히 부의하지 않는 한 나머지 100개 넘는 하위법령의 제정은 국가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현재의 법제 형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정책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여러 어떤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또 그 정책에 대해서 여러 유사한 정책들이 여러 정부 부처 간에 있을 경우에 그것들을 조정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고나 자문은 국가위원회가 할 수 있지 않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정책 안건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그런 기능은 또한 제한적입니다.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은 회의에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의에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심의 안건이 되어서 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구속력을 가지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문헌상 불분명합니다. 예, 문헌상 불분명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예를 보면은 이제 연명의료결정법을 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뭐 이렇게 제정할 것을 뭐 이제 뭐 결의하는 정도의 내용입니다만은 뭐 그렇게 법령 제정이 아닌 이른바 행정부가 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이 회의에 붙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 회의 결과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위원회 한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체적으로 안건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조정 및 관리 권한도 제한적입니다. 국가위원회를 왜 대통령 소속으로 두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 중에 6명의 정보위원이 왜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 정보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각 부처의 국가 정책들을 국가위원회에서 조정 및 관리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 다음에는 대통령 소속이라든가 정보위원이 있는 것을 이해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 조정이나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에 이제 제정되었을 때, 2013년도에 정부개정법이 시행되었을 때 둘 사이에서 국가위원회 관련 규정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기관위원회 관련 규정이 엄청나게 변했다라는 것을 비교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공적 수기 과정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법률에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앞서 본 것처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한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국가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에 대한 법률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사무국도 아니고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이 이제를 지정하고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국가위원회 스스로 안건을 개발하고 진행시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률상으로서는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현행 그 제도를 그 기반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위원회가 2020년 12월에 의결을 한 생명윤리법이 만들어지고 처음 이제 채택된 생명윤리 기본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기본 정책에서는 국가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윤리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생명윤리 정책은 기관 정책도 있을 수 있고요. 국가의 정책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기본 정책은 기본 정책이나 여기서 말하는 정책은 주로 기관 정책보다는 국가의 정책을 의미하고 쓴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책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확인하고 정책의 기본 준거틀을 제시한다라는 점에서 기본성, 원리성, 추상성 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기본 정책 하에서 시행 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수 있는데 시행 계획은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다라고 서로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 정책은 윤리적 쟁점에 대한 이견들이 현실적으로 있는데 이걸 해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요.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공론의 조건을 모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헌법, 법률, 국제 규범 등에서 공통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이 공통의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확산할 것인가. 그게 인간의 존엄이나 뭐 생명과 인격에 대한 존중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달, 분화, 전문화 사항에서 적기에 생명윤리적 고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정책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 정책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본 정책은 이에 대해서 인간 존엄과 인권 등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하는 사회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전략으로서 생명윤리 의제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증진, 시민, 과학자, 정부 사이의 소통 활성화, 사회 구성원의 생명윤리 역량 강화라고 하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공공생명윤리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공공생명윤리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제 함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현대 민주사회에서 정책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와 수기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생명윤리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생명윤리적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실 공공생명윤리라고 하는 말 자체는 두 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생명윤리에 관한 정부 정책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제 포괄적으로 상정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에 비해서 이런 그 정부 정책 일반의 그 생명윤리에 관한 정부 정책 일반에
주로 생명윤리 전문가들이 중심으로 이 논의가 이루어졌고 시민의 참여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반성에서 나온 대중 참여와 민주주의에 그 초점을 두는 참여적 공공생명윤리라고 하는 경향성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공공생명윤리 자체가 무조건 참여적인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책, 생명윤리 정책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여적 공공생명윤리는 그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흐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2010년 즈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펼쳐진 것 같습니다. 일반적 공공생명윤리의 핵심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그 다음에 이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정책. 이 반면에 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생명윤리 의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중들이 논의를 함으로써 그 새로운 생명윤리적 의제들, 특히 의생명과학과 관련된 그런 의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이슈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 미국의 보고서 등이 촉발이 되었고 현재 다음 발표를 하실 최경석 교수님의 그 유네스코의 가이드 4, 5 등등에 반영이 되고요. EU의 문서들 등이라든가 WHO 문서라든가 여러 문서에서 이 부분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윤리의 흐름은 살펴보면은 저희가 2005년도에 이제 생명윤리법을 만들 때는 인간 복제에 대한 우려, 그의 연장선상에서 배아 연구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의 어떤 인위적인 조작에 따른 어떤 사회적 차별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이었다면은 2013년에 개정한 정부 개정안은 인간 대상 연구나 인출 이름을 연구해서 연구 대상자, 연구 참여자 및 인체 유래물에 대한 기증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2013년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생명윤리에 있어서 참여적인 경향이 국제적인 흐름이 된 것은 이후, 그 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아마 향후 생명윤리법이 개정이 된다면 이러한 어떤 참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공공생명윤리의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기본 정책의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민 참여를 이제 증진을 하고 시민, 과학자, 정부라고 하는 이 주체들 간의 소통을 이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의 생명윤리 역량을 이제 강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공공생명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현재 저희 법률에는 여기 없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생명윤리 의제에 대해서 사회적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현재 생명윤리법에도 굉장히 미미하게 되어 있는 셈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국가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생명윤리 기본정책의 함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생명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공공생명윤리의 허브로서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되고요. 이런 위상 재정립들 속에서 공공생명윤리 플랫폼 구축이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생명윤리 교육의 시행이나 새로운 생명윤리 의지에 대한 사회적 대응 체계의 마련이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생명윤리 가치나 규범의 실제적 구현과 같은 이러한 주요한 내용들을 국가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다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이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명칭이에요. 심의자가 빠져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왜냐하면 심의 기능에만 한정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정책에서 국가위원회에게 부여하는 어떤 기대이거든요. 그래서 심의 이외에 공적 수기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역량 강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국가위원회가 다 기본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생명윤리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좀 확보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국가위원회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게 기본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심의라는 것은 이제 좀 제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공생명윤리 실현을 위해서 제도가 개편되고 사무체제가 개선되고 운영에 있어서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라. 그다음에 생명윤리 플랫폼의 구축에 있어서도 생명윤리 심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대표성 확립 방안을 모색하고 민주적 심의를 위한 수기를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온 오프라인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생명윤리 교육에 있어서도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자 등을 위한 교육을 실제로하고 등등의 이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그 국가위원회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역할, 공공생명윤리를 전반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국가위원회에 주어진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 정책은 생명윤리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생명윤리적 관점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 관점들이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을 모색하는 과정이고 생명윤리 기본 정책은 정책 중에서 근본적으로 핵심적인 원리와 가치를 확인하여 국가가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생명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 공존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비전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윤리 기본 정책은 그러므로 정부가 생명윤리 논의를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 지원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시민들이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심적인 허브나 단위, 플랫폼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것을 국가위원회가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도 기본 정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윤리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 정책의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그렇다면 생명윤리법의 전면 개정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개정이 될 것인가와 관련되어서 이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생명윤리법의 제정된 생명윤리법의 특징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면 개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흐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공공생명윤리 중에서 특히 시민 참여형 공공생명윤리를 주관하는 기구로서 국가 단위의 어떤 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여러 국제적 흐름 속에서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윤리법의 개정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을 생각을 했을 때 기존 생명윤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선사 보호를 위한 이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나 윤리위원회 중심의 생명윤리 정책 체계로 포괄할 수 없는 생명윤리 정책 이슈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머징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논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생명윤리 쟁점. 현재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이런 조력 자살, 대리모, 뭐 이런 부분들의 논의들, 낙태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도 여러 쟁점을 들어 있는데 이런 쟁점들도 국가위원회가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현재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이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부족하다, 아주 부족하다,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생명윤리 기본 정책도 반영이 돼야 되고,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기 함으로써 정책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작업도 전국가위원회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윤리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 발주한 개정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만은, 생명윤리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의 체계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역량 강화와 시민 문화의 형성을 하고 인권 제고 및 그다음에 안전을 확립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방안으로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제고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그 시간상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를 이렇게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에 기본 정책과 거의 유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생명윤리의 정책의 체계성, 정책의 민주성, 역량 강화, 이 모든 시민문화 형성, 인권 제고 및 안전 확보에 관련된 이런 모든 역할들이 국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위원회 위상에 대해서 국가위원회 실질적 기능, 사회적 논란이 되는 생명윤리 쟁점에 대처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민간위원회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죄송합니다. 정책자문민, 공론화 기구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적절한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약하자면은 뭐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선 명칭에서 심의가 없어지고요. 왜냐하면 안건 심의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국가 교육, 공론화 뭐 이런 거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명칭이 변경되고, 그런 역할을 하려면 사무국 체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확립이 되어서 그 지원 체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생명윤리 플랫폼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시행의 주체로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생명윤리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고 주관하는 것, 위원 관리 및 대처 운영 등에 대한 기능들이 첨가돼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